네, 다음은 유방외과 박형석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신 김남경 선생님 발표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서지컬 세미나 발표를 맡은 2년차 김남경입니다. 이미디어트 브레스트 리컨스트럭션을 받은 니플 스페어링 마스텍토미 환자와 스킨 스페어링 혹은 토탈 마스텍토미를 받은 환자에서 플랫 티크니스에 따른 온콜로지 아웃컴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유방외과 박형석 교수님입니다. 마스텍토미는 1894년 할스테드의 라디컬 마스텍토미라는 개념으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대흉근 및 소흉근을 포함한 광범위한 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뒤 1948년 근육들을 보존하는 모디파이드 라디컬 마스텍토미가 등장하였고 이후 1976년 NSABP B6 트라이얼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토탈 마스텍토미를 시행했을 경우 럼펙토미만 시행했을 경우 럼펙토미와 RT를 함께 시행하였을 경우에 온콜로직 아웃컴을 비교한 연구이며 결과적으로 모든 연구에서 럼펙토미와 RT를 함께 시행한 군과 토탈 마스텍토미를 시행한 군에서 생존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1981년 엄베르토 베로네시에 의해 브레스트 컨저빙 서저리와 라디컬 마스텍토미의 아웃컴이 차이가 없음이 입증되어 이에 따라 얼리 브레스트 캔서에서 BCS는 표준 수술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들에서 브레스트 컨저빙 서저리를 시행할 수는 없는데 지금부터 컨트라 인디케이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술 후 RT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대표적으로 프레그넌시, 시스테믹 스클레로더마 등 RT 시행이 어려운 언더라인 디지즈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거티브 마진은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디퓨즈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거나 리전이 멀티포칼, 멀티센트릭한 경우에 BCS의 컨트라 인디케이션에 해당합니다. 그 외 자이언트 캔서가 있어 수술 후 쉐입의 변형이 불가피한 경우, 병변이 니플과 가까운 경우에는 BCS가 아닌 토탈 마스텍토미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컨벤셔널 토탈 마스텍토미를 시행할 경우 상기 좌측 사진과 같이 에스테틱한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않으며 리컨스트럭션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스킨 인벨롭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시 우측 사진과 같이 트림 등 플랩의 조달을 위한 추가 수술이 필요하고 에스테틱 아웃컴 또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방암 수술 환자에서 생존율이 길어짐에 따라 수술 후 미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가 높아졌고 온코플라스틱 브레스트 서저리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스킨 스페어링 마스텍토미는 스킨 인벨롭은 유지하되 홀 브레스트와 니플 아레올라 컴플렉스를 모두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타지는 이미디어트 리컨스트럭션을 함께 시행한 것으로 1962년 개념이 등장하였고 1991년 용어 정립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1984년 니플 스페어링 마스텍토미가 고안되었습니다. 니플 스페어링 마스텍토미는 사진에서 보듯이 니플 알레올라 컴플렉스와 브레스트 스킨 인벨롭을 모두 살리는 방법으로 온콜로지 세이프티를 바탕으로 에스테틱, 사이콜로지컬 아웃컴도 얻을 수 있어 컨벤셔널 토탈, 스킨 스페어링 마스텍토미에 비해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좋습니다. 또한 최근 전신적인 치료의 발전으로 인해 국소 및 원격 전이가 감소하여 NSM의 적용 기준이 확대되고 있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경험이 많은 다학제 팀의 논의를 통해 선택적으로 NSM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니플 스페어링과 컨벤셔널 토탈, 스킨 스페어링 마스텍토미에서 온콜로지 아웃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이전 연구를 통해 저희 병원 데이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전 연구들에서 스킨 플랩에 대한 온콜로지컬리 세이프티 리퍼런스 밸류가 5mm로 밝혀져 있지만 실제 수술 시행 과정에서 정확한 플랩 티크니스의 측정의 어려움 및 각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의 차이로 서지컬 프로시저에 스탠다드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MRI를 이용하여 수술 시행 환자들의 에버리지 티크니스를 측정하고 해당 수치를 적절히 분류하여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로서 본원에서 2010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이미디어트 브레스트 리컨스트럭션을 받은 니플 스페어링, 스킨 스페어링, 컨벤셔널 토탈 마스텍토미를 받은 19세 이상의 브레스트 캔서 환자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로 바이레탈 브레스트 캔서인 경우, AJCC 8판 기준으로 스테이지 4인 경우, 필로데스, 림포마, sarcoma 같은 스페셜 서브타입인 경우, LCIS, DCIS 혹은 패솔로지에서 비나인이 나온 경우, 오리진이 명확하지 않거나 동시에 다른 암이 병발한 경우, 그리고 이미디어트 리컨스트럭션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수술 후 첫 팔로우 포스트업 MRI 중 플랩 레이어 구분이 잘 되는 T1 웨이티드 페이지에서 트랜스버스 뷰에서 3개, 세지탈 뷰에서 2개, 조합 5포인트를 측정하였습니다. 트랜스버스 뷰는 총 3개로 니플 직하박인 서브 알레올라, 해당 케이스에서는 0.72로 측정되었으며 니플과 스터넘을 이은 선의 중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것이 이너 리플 알레올라 컴플렉스이며 이너 NH라고 명칭하였고 현 케이스에서는 1.02mm입니다. 그리고 팩토랄리스 메이저 머슬의 모스트 안테리얼 에스펙트에서 접선 방향으로 그은 선과 평행한 니플을 지나는 선을 하나 더 잡고 두 선의 중점에서 브레스트 표면과 접하는 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것을 아우터 니플 알레올라 컴플렉스, 아우터 NH라 명칭하였고 현 케이스에서는 1.52mm입니다. 세지탈 뷰 포인트는 총 2개로 먼저 니플이 보이는 플레인을 선택합니다. 만약 니플이 없는 환자라면 렁의 에이펙스가 보이는 플레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니플과 클레비클을 잇는 선을 긋고 이 선의 중점에서 수직선을 내려 플랩을 측정하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3.28mm로 측정되며 서브 클레비클러로 명칭하였습니다. 브레스트가 처지면서 생기는 폴드를 인프라마머리 폴드, 줄여서 IMF로 명칭하였고 위 케이스에서는 6.77mm입니다. 본 연구의 스터디 스킴입니다. 본원에서 2010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마스텍토미를 받은 2,85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적용하여 2,248명을 제외하였고 마스텍토미 시행 후 즉시 재건을 받은 환자 611명에 대해 포스트옵 MRI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중 56명이 해상도 혹은 이미지상 해당 리전이 잘리는 등의 이유로 한 포인트라도 언미저러블 할 경우 제외하였고 8명은 여러 개의 리컨스트럭션 방법이 적용되어 플랩 티크니스를 측정하기에 부적절하여 제외하였습니다. 164명은 포스트업 MRI 팔로업이 없어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38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오퍼레이션 그룹에 따른 클리니컬 패솔로지 피처입니다. 컨벤셔널 토탈, 스킨 스페어링 마스텍토미 시행 환자를 하나의 그룹으로 하고 니플 스페어링 마스텍토미 시행 그룹을 하나로 하여 총 2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니플 스페어링 그룹에서 나이가 더 어리고 BMI가 낮았으며 얼리 T스테이지 및 노 림프노드 인베이전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히스톨로직 그레이드는 거의 비슷했고 호르몬 리셉터의 경우 ER은 토탈 앤드 스킨 스페어링 그룹에서 PR은 니플 스페어링 그룹에서 조금 더 높았고 헐투 포지티브 및 KI67의 값의 분포는 비슷했습니다. 노 프리업 케모테라피의 비율은 비슷했고 포스트 케모테라피 및 호르몬 테라피 RT는 컨벤셔널 앤드 스킨 스페어링 그룹에서 시행 비율이 높았으나 상기 데이터에서 포스트 케모테라피 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오퍼레이션 그룹에 따라 각 포인트에서 플랩 티크니스를 분석하였습니다. 모든 포인트에서 니플 스페어링 마스텍토미 시행군에서 더 얇게 나타났으며 IMF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습니다. 다음으로 각 컷오프 밸류를 5mm로 잡고 모든 5개 포인트에서 해당 값 이하인 경우 하나의 항목이라도 5mm 초과인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니플 스페어링 마스텍토미 시행군에서 더 얇은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습니다. 상기 결과들로 니플 알레올라 컴플렉스를 보존한다는 것이 서전에게 있어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수술을 하게 한다고 추정 가능했습니다. 온콜로지컬리 세이프티 리퍼런스 밸류인 5mm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 클리니컬 패솔로지 피처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5개 포인트에서 5mm 이하인 군, 즉 띤 그룹에서
영에이지의 비율이 높았고 적어도 하나의 포인트에서 5mm 초과 인군, 즉 띡 그룹에서 노 림프노드 인베이전 그리고 노 포스트 오브 RT의 비율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습니다. 다음으로 플랫 티크니스에 따른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을 카플란 메이어 커브 테스트로 비교하였습니다. 앞서 측정한 5개의 각 포인트에 대하여 컷오프 5mm를 기준으로 그룹핑하여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이너 NAC 포인트는 총 432케이스에서 측정되었고 p-value 0.27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브 알레올라 포인트에서도 432케이스에서 p-value 0.728로 유의미한 차이 없었으며 아우터 NAC 포인트에서도 432케이스에서 p-value 0.392로 유의미한 차이 없었으며 서브 클래비큘라 포인트에서도 392케이스에서 측정되었고 p-value 0.618로 유의미한 차이 없었습니다. 인프라 마머리 폴드 포인트에서도 398케이스에서 p-value 0.288로 유의미한 차이 없었습니다. 종합하여 모든 포인트가 5mm 이하인 경우, 하나라도 5mm 초과인 경우에 대해서 분석한 그래프이며 이 또한 p-value 0.655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입니다. 니플 스페어링 마스텍토미가 스킨 스페어링, 컨벤셔널 토탈 마스텍토미에 비해 전반적으로 플랫 티크니스가 얇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습니다. 즉, NSM을 한다고 해서 플랩이 더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얇아지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NSM일 때 온콜로지 세이프티 등을 고려하여 좀 더 띵하게 플랩을 유지하게 되는 서전의 텐더시가 반영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5mm 컷오프를 기준으로 5개의 플랫 티크니스 포인트에서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을 비교하였을 때 즉시 재건과 함께 니플 스페어링, 스킨 스페어링, 컨벤셔널 토탈 마스텍토미를 시행받은 환자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플랫 티크니스가 5mm를 조금 초과한다 하더라도 경험이 많은 서전들이 적절하게 페리오 매니지먼트를 시행한다면 크게 온콜로지 세이프티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디스커션입니다. 본 연구는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로서 셀렉션 바이어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 애널리시스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추가 연구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원이 하이 볼륨 센터이긴 하나 싱글 센터 스터디이기에 콘클루전을 제너럴라이즈드 함에 있어서 근거를 높이기 위해 멀티 센터 스터디로 발전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2를 통하여 띡 스킨 플랩에 영향을 주는 파서블 팩터들을 일부 살펴보았으나 서전 팩터나 센터 팩터 등은 다루지 못하였으며 레지듀얼 브레스트 티슈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것이 리미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후 연구 사항으로는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에 대한 리스크 팩터를 멀티베리어트 아날리시스로 분석해 보겠고 의학 통계학과와 협업하여 머신러닝 어널리시스에 대해서도 논의 중입니다. 추가 연구 결과까지 정리하여 추후 매뉴스크립트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발표에 대해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박래아외과 안성규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석인데 잘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다른 것보다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아웃컴을 디지플 서바이벌을 보셨는데 이제 플랩 두께가 결국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로컬 리커런스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조사했을 때 그 다른 리커런스 조사하는 과정에서 로컬 리커런스도 조사가 되어 있을 텐데 로컬 리커런스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내지는 이제 주요 엔드포인트로 해서 조사하는 게 더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 추후 연구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형우진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코멘트를 드리면 앞에 분 발표한 분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리미테이션에 이게 싱글 센터 스터디여서 리미테이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는 게 지금 여기에서 매저하는 것이 싱글 센터에서 달라질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싱글 센터라는 게 리미테이션이 되려면 결과가 바뀌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프로시저가 달라지거나 이랬을 때 싱글 센터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매저한 거는 객관적인 지표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싱글 센터라는 게 그 리미테이션이 돼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 리미테이션을 찾으려고 그렇게 쓰는 거가 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글 센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리미테이션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어, 만약에 이게 센터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논문을 연구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 병원에서만 한 거니까 이게 리미테이션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거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 방금 전에 발표했던 분도 똑같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베리어블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일반화돼 있고 어디 간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들인데 그거를 싱글 센터의 익스피리언스라 그래서 리미테이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교수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형우진 교수님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앞에 거는 이제 병리가 들어가잖아요. KI67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인터 업저버 간의 그 디퍼런스가 굉장히 심한 걸로 돼 있고요. ERPR 같은 건 스탠다드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헐트만 하더라도 거의 스탠다드가 돼 있고 그래서 뭐 BMI도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그 KI67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멀티센터가 갖는 강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거는 매조에 있어서 그 멀티센터로 갔을 때 그 싱글 센터의 그 두께 재는 거 그거에 있어서 아마 멀티센터로 갔을 때 좀 더 강력한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런 경우에 아까 KIC7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매저를 매뉴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매뉴얼로 매저를 한다 그러면 이게 센터가 바뀐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매저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거고 매저 방법의 스탠다디제이션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게 싱글 센터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메소돌로지의 문제이지. 네, 그것만 보정이 된다면 그것만 뭐 이렇게 컨펌이 된다면 형우진 교수님 말씀대로 싱글 센터의 제한점은 그 스타디 그 매주한 메소돌로지 문제는 없고요. 없을 것 같고요.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멀티센터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른 팩터들, 그 컴플리트 인디펜던트 데이터셋이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멀티센터의 강점은 강점들을 가지고 갈 수 있고요. 다만 그 지적하신 대로 그런 단순한 매저의 스탠다드만 된다면 그거를 그 제한점으로 계속 강조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멀티센터가 갖는 독립된 데이터셋에서의 발리데이션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그 강점만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센터가 굳이 필요하다면 그 측정에 있어서의 스탠다드를 보완하면서 그걸 갖다 강조하면서 멀티센터의 강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적하신 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해요. 예. 예. 저 박사입니다. 저 잠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그 MRI 검사를 수술한 후에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신 거잖아요. 네, 교수님. 예. 근데 이제 이 지금 그 연구에 참여된 사람들이 언제 MRI를 검사했는지가 조사가 혹시 됐는지 궁금한데요.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체크하진 못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프랙티컬리 뭐 예전에는 사실은 2010년도 이럴 때는 사실 저희가 포스트옵에 MRI를 거의 잘 안 찍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뭐 한 5년 때쯤 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산정특례라는 게 끝날 때쯤 뭐 찍었던 시기가 있었고, 또 중간에 이제 자꾸 초음파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간쯤 한 2년쯤 때도 초음파를 대신해서 사실은 찍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검사를 사실은 한 사람들만 등록이 됐다라는 사실은 검사가 안 된 사람은 빠졌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5년째 검사를 했는데 대부분은 그럼 그 사이에 사실은 재발한 사람은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 찬스의 사람들이 탈락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싶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수술하기 전에 MRI를 검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수술 후에 변화가 생겼는지를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상적인 그냥 경험에 따지면 사실은 되게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출산도 안 하고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자체가 플랩 티크니스가 되게 스킨이 되게 얇은 사람들이 왕왕 있거든요. 또 오베이스하고 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미 서브큐 팻 레이어가 막 두껍기 때문에 이 애초에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플랩 티크니스가 지금은 5mm라는 어떤 이제 절대값으로 사실은 어떤 온콜로지컬 아웃컴을 비교했는데 저희가 이제 아나토미컬한 어떤 환자들마다의 개개인의 다른 특성들이 사실은 존재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떤 절대적인 값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솔직하게 맞는 건지에 대한 그런 좀 비교 분석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가 있었으면 그래서 두 가지 검사한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런 전후 비교를 혹시라도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조금 이제 제한점이고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죄송합니다. 말이 많아가 죄송한데, 이거에 대한 근본, 지도 교수가 지금 박형석 교수인 것 같은데, 그, 브레스트 프랩 때 시크니스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제가 좀 코멘트를 하려고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나토미컬 서지컬 프레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슈퍼피셜 레이어의 슈퍼피셜 파시아의 슈퍼피셜 레이어와 슈퍼피셜 파시아의 딥 레이어 사이에 브레스트 파덴카임이 있단 말이죠. 예? 네. 그럼 우리가 브레스트 수술할 때 그 슈퍼피셜 레이어, 슈퍼피셜 파시아의 슈퍼피셜 레이어가 아나토미컬 서지컬 라인이란 말이에요. 칼이 들어가는. 그것만 밑으로 해가지고 플랩을 남기면은 브레스트 티슈가 다 제거되기 때문에 플랩 두께는 상관이 없다고. 사실상. 브레스트 티슈만 다 제거하는 게 마스터토미의 목적이니까. 그러면 니플아레오가 살리는 건 어떠냐? 니플아레오가 살리면 거기 브레스트 티슈가 좀 남아요. 그러니까 남아도 우리가 니플 마진만 네가티브를 확보하면 네. 안전하다는 거는 이미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세비스톤 테스트북에 2016년도 판인 거 올라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다고, 니플아레오 컴플렉스가. 그래서 결론은 과연 플랩 그 두께가 5mm가 절대적이 아니란 말이죠. 박세우 교수가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마다 피부 두께 다르잖아. 만져보면 안단 말이에요. 수술할 때 이 사람 피부 얇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나토미컬 서지컬 라인만 정확하게 해서 마스텍토미를 하면 5mm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고, 그다음 니플을 살리는 문제는 니플 마진만 네가티브를 얻으면 여러 연구에서 안정성이 입증이 조직이 좀 남아, 브레스트 티슈가 남는다고. 좀 남지만, 그래도 마진만 네가티브를 얻으면 안전하다는 게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두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을 우리 레지던트 정국이 제 앞에 있는데요. 플랩 시크니스 어떤 목적인지 조금 애매한 게 정확한 사람마다 두께가 다를 수밖에 없고 니플 알레올라 네가티브만 얻으면 되는데 그 마진 니플 마진만 네가티브 얻으면 되는데 연구의 목적이 뭔지 내가 정확하게 좀 5mm가 어떤 기준으로 젊은 여성하고 할머님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5mm가 무슨 반복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분명한 아나토미컬 서지컬 라인에 따라서 브레스트 티슈만 다 제거하면 슈퍼피셜 레이어 아래쪽으로만 드러내면 상관없다고 두껍게 남을 수도 있고 얇게 남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질문 좀 하고 싶은데 박형석 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교수님들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사실은 뭐 여러 교수님들이 코멘트를 주셨는데 굉장히 이제 향후 연구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박세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타임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김승희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이게 진짜 5mm가 뭐 꼭 정답이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연구를 뭐 처음 했던 거는 플랩 티크니스가 이제 사실 우리가 수술할 때 제가 펠로 때도 뭐 좀 얇게 뜨는 게 낫냐 아니면 두껍게 뜨는 게 낫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얼마 정도의 적절한 두께가 필요하냐라는 얘기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나토미칼리 슈퍼피셜 파샤의 슈퍼피셜 레이어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그 위에는 팻이고 그 밑에 이제 브레스트 파렌카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니플 스페링 마스텍토미를 하게 되면 조금 브레스트 티슈가 뭐 당연히 서브아리얼리는 남겠지만 또 이렇게 실제로 이제 오픈 서저리를 하게 되면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티크니스가 조금 두껍게 되지 않을까, 뭐 특히 뭐 인프라 만말에 들어가면 위쪽이 두껍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들이 조금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 병원 데이터에서 혹시 한번 볼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했던 연구고요. 실제로 해봤더니 오히려 니플 스페링 마스텍토미가 좀 더 전반적으로 더 얇게 떠지는 경향을 볼 수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은 그런 처음에 온콜로직 세이프티가 명확하지 않고 이랬을 때쯤 해서 아니면 처음 초반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셔서 좀 더 스트릭트하게 플랩을 뜨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그거는 사실 좀 확실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레지듀얼 브레스트 티슈가 있냐 없냐도 사실 좀 중요한데 이번에는 그냥 티크니스에만 조금 신경을 써서 그거를 체크를 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나중에 추가 연구, 이 연구도 사실은 뭐 계속 니플스백 마스텍토미 데이터만 가지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자료여서 추후에는 티크니스뿐만 아니라 레지듀얼 브레스트 티슈가 남아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MRI로 확인할 수 있어서 확인을 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전공의생 혼자라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영상학과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식입니다. 그러면 이 스타디는 박형석 교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여러 교수님이 다 같이 하신 건가요, 우리? 그 환자분이 어떻게 되나요? 환자분이, 네. 본원에 계신 6명의 교수님들에게 수술 받은 환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김지혜 교수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네, 교수님, 저도 안성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로컬 리커런스에 좀 맞춰지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희가 수술한 다음에 뭐 플랩이 네크로시스 되거나 리비전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걸랑 티크니스랑 콜레이션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김승희 교수님, 박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자마다 좀 특성이 있을 수 있어서 5mm로 데피니트하게 기준을 정하는 것은 조금 다른 자료를 보충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저께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희 용인 세브란스 1회 외과부 연수 강좌를 하셨는데 용인의 이준상 교수님 어제 좋은 발표 해주셨는데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여기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연결이 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철호 부장님,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이초록입니다. 들리십니까? 예, 네, 네. 어제 저희가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1회 외과부 연수 강좌를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또 주인 교수님의 많은 도우심으로 저희가 1회 연수 강좌를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네. 네. 여러 교수님들의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김남경 선생님에 대한 피드백 웨베스 채팅창에 올라와 있으니 발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이상 11월 28일 월요일 서지컬 세미나 마치겠습니다.